산림치유는 이제 숲해설과랑 조금 다른 영역인데 그야말로 치유, 산림을 이용, 산림의 온갖 요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예. 산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청파랑 유튜브를 시청해주고 계신 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숲은 맛있다 라고 하는 책을 처음으로 출간하신 이범석 저자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시는 이범석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문사에서 이제 사진 기자로서 재직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내가 늙어서 뭐를 하지? 봉사를 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봉사는 그냥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늙은 사람한테 맨몸으로 하는 봉사도 한계가 있을 거고 몸이 아프면 못 할 거고 그리고 요즘은 뭐든지 전문가의 시대다 보니까 전문가적 식견을 갖춘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자격증도 필요할 것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 지난 경력도 살리면서 숲 해설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게 언제였나요? 그게 이제 2017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양평에 있는 숲 아카데미에 등록을 했고요. 네. 거기서 과정을 거치고 2018년도에 숲 해설가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어느 정도셨나요? 그게 5년 전이니까 네. 60이었겠네요. 이 나이를. 예. 예술이 넘으시고 나서도 그런 도전을 하시게 된 거네요. 그 전부터 그런 도전 정신, 꿈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그럼 뭐를 하고 싶다 하는 소망은 늘 있었어요. 누구든지 갖고 있겠죠. 네. 다만 이제 실천에 옮기는가 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숲 해설가 자격증을 따고, 내가 이 식물이나 이 숲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산림치유사 과정을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거기에 관한 전공을 했거나, 예를 들면 생물학이나 임업이나 또는 간호학이나 의학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거를 전공한 사람들은 바로 그 과정에 입학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런 자격을 갖춘 연후에야 산림치유사 공부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자격증이다. 서울대에 그 과정에 있어서 지원을 했죠. 그 지원을 하기 전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방송통신대에 바로 입학을 해서 편입을 했죠. 3학년으로 편입해서 2년을 마치고 그 자격을 가지고 숲치유사 과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를 거쳐서 시험을 봤죠. 그래야만이 내가 뭐 식물에 대해서 또는 숲에 대해서 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식견을 갖춘 상태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자격 취득을 한 지 이제 그렇게 해서 5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식물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전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뭐 도전이라기보다는 식물을 대하면 대할수록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그러니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뭐 도전이라서 뭐 못 넘을 벽을 넘고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기뻐서 즐거워서 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산림치유사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요. 간호학이니 공중보건학이니 인체생리학이니 뭐 이런 뭐 의학적 그다음에 식물 생리학이니 또 산림치유학이니 또 임업에 관한 부분도 있고 소통에 관한 사람과의 소통에 관한 레크레이션에 관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범위가 다양하고 과목이 14과목인가 되더라고요. 그 나는 전공과 아무 상관없었던 것을 다 공부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공부 과정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나이쯤 되면 뭐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좀 약간은 힘들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산림치유사나 숲해설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예, 예. 하는 건지. 예, 숲해설가는 그야말로 이제 숲을 해설해 주는 사람이죠. 이것도 이제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거쳐서 합격을 하면 산림청에서 내주는 국가 자격증이죠. 네. 숲을 요즘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나 사람들의 힐링 장소로서 숲을 많이 권하고 있고, 유아원에서 배우는 프로그램에 숲이 반드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어려서부터 이제 숲과 가까이 지내는 그것이 있지만, 인간의 원래 고향이 숲이었대요. 옛날에 그 아프리카에 이제 뭐 사바나, 네. 사바나가 이제 인간이 초원이죠. 그렇죠. 네. 그런 데서 이제 처음 생활하기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숲에 들어가면 사람이 기쁘게 느끼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어떤 힐링의 느낌이 받는 것은 인간의 DNA 속에 자기의 고향이 이런 숲이었다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래요. 사람들이 숲에 오고 그러는 것을 많이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나 또 개인이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이제 숲 해설가거든요. 배우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행복감을 느끼게 안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작가님 말씀이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등산을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아, 좋네요. 네. 산에 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 또 활력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확실히. 네. 그러면 산림치유는 또 어떤 영역일까요? 산림치유는 이제 숲 해설가랑 조금 다른 영역인데 그야말로 치유, 산림의 온갖 요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네. 산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현대화가 될수록 네, 많은 그 정신적 스트레스, 그렇죠. 병이 다들 있어요. 우울증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산의 요소, 계곡이 있죠. 계곡 있으면 물이 있잖아요. 네. 산에 가면 바람 소리가 그대로 들리죠. 향기가 있죠.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아픔을 치유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고요. 새소리도 있죠. 네. 당연히 벌레도 보고 식물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산림의 요소에서 찾아서 네.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느끼고 좀 더 삶의 용기를 갖게 하거나 네. 아픈 부분이 치유될 수 있도록 네.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산림치유사죠. 그러면 저도 다음에 좀 살다가 우울해지고 힘들 때 작가님 찾아가면 저를 치유해 주시고 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그러면 이제 좀 책에 대한 내용으로 네.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네. 처음에 이거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제목이 세이버링으로 음미한 숲은 맛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숲은 맛있다? 숲이 먹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었거든요. 그런 거 쓰려면 제가 쓸 필요가 없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뭐 AI 인공지능이 나왔지만 인공지능도 내 책을 접하지 못했으면 저 같은 답을 못 낼 겁니다, 아마. 사람을 치유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현대화가 될수록 네, 많은 그 정신적 스트레스, 그렇죠. 병이 다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산의 요소, 계곡이 있죠. 계곡 있으면 물이 있잖아요. 네. 산에 가면 바람 소리가 그대로 들리죠. 향기가 있죠.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아픔을 치유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고요. 새소리도 있죠. 네. 당연히 벌레도 보고 식물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산림의 요소에서 찾아서 네.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느끼고 좀 더 삶의 용기를 갖게 하거나 네. 아픈 부분이 치유될 수 있도록 네.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산림치유사죠. 그러면 저도 다음에 좀 살다가 우울해지고 힘들 때 작가님 찾아가면 저를 치유해 주시고 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그러면 이제 좀 책에 대한 내용으로 아, 네.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네. 처음에 이거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제목이 세이버링으로 음미한 숲은 맛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숲은 맛있다? 숲이 먹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었거든요. 숲은 맛있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앞에 세이버링으로 음미한 네. 숲은 맛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이버링이라는 말씀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겠네요. 아직은 일반화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영어로 이제 세이버 그러면 이제 음미하다, 향유하다 네. 이런 뜻이 있는데 이미 심리학에서는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치유하는데 쓰는 용어긴 한데 그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대요. 네. 긍정적 스트레스와 부정적 스트레스가 있는데 긍정적 스트레스를 영어로 유스트레스라고 한대요. 그런 힘든 사람들에게 글을 써봐라, 뭐 자서전을 써봐라, 뭐 이렇게 글쓰기 같은 거 또는 집 앞에 정원을 갖고 봐라, 풀을 가꾸고 꽃을 갖고 봐라. 그런 스트레스는 하고 나면 기쁘고 사람의 마음을 고양시키는 네. 그런 스트레스인데 이게 또 어디에 쓰냐면 와인. 요즘 많이 퍼져 있는 와인 공부하는 와인 학교에서 가르치는 5가지 단계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마지막 이 와인을 먼저 냄새를 맡고 향을 느껴보고 그 다음에 입에 넣어서 맛을 느껴보고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이 여러 가지 생각 네. 그게 마지막 5번째가 이제 세이버링이래요. 아, 와인을 맛보고 대서양이 떠오르고 그 주변에 아름다운 집들이 떠오르고 높은 구름과 여기서 첼로의 선율이 흐르는 걸 느끼고 와인 하나 맛보고 딱 그런 거를 끄집어내서 그 설명하고 그래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인과 문학적인 그런 감성도 합친 것이. 그렇죠. 숲해설에 도입한 것이 이제 세이버링이라고 하는데 그 숲을 감상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관찰하는 방법으로 세이버링을 하는 건데 식물을 대해서 너는 왜 잎이 이렇게 생긴 거지? 너 왜 잎이 마주보고 나는 거야? 꽃은 왜 이렇게 너는 노란색이지? 그러면 여기에는 왜 나비가 날아오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그 관찰하는 거죠. 먹는 것만이 아니고 뭐 향기나 색이나 이런 모양 같은 것을 관찰하는 걸 통해서도 세이버링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숲을 관찰하는 차원에서 네. 봤을 때 이 세이버링은 식물과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숲에 왔으니까 좋다. 꽃 폈으니까 아름답다. 보통은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숲 해설가라면 모름지기 이것과 이 꽃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숲을 사랑하는 이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책에도 있지만 뭐 제비꽃이니 엉겅퀴니 잡초로 취급되는 것들조차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숭고하고 자기들은 열심히 살아가는지 네. 인간들에게 밟히고 오염된 곳에서 살면서도 어떻게 그냥 꿋꿋하고 의연하게 살아가는지 이것을 바라보면 대단하지 않겠어요? 대단하죠. 근데 나는 어떻게 사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쵸, 들죠.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이제 관찰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말하자면 세이버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되겠습니다. 심오한. 저는 이렇게 작가님과 대화를 해보면서 작가님의 식물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열기가 엄청 뜨겁게 네, 느껴요. 저도 식물을 맞습니다. 좋아하긴 합니다. 예. 그렇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좋아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로 그런 안내나 이런 게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네네.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과 같은 방향이라면 네.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그런 거 쓰려면 제가 쓸 필요가 없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뭐 AI 인공지능이 나왔지만 인공지능도 내 책을
접하지 못했으면 저 같은 답을 못 낼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때 비가 내렸는데 거기에 어떤 생물체들이 살아나더래. 그걸 보니까 투명 투구새우였다는 거예요. 그 아래 상태로 그 뜨거운 사막 밑에 숲을 관찰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세이버링은 식물과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숲에 왔으니까 좋다. 꽃 폈으니까 아름답다. 보통은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숲 해설가라면 모름지기 이것과 이 꽃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숲을 사랑하는 이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책에도 있지만 뭐 제비꽃이니 엉겅퀴니 잡초로 취급되는 것들조차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숭고하고 자기들은 열심히 살아가는지 네. 인간들에게 밟히고 오염된 곳에서 살면서도 어떻게 그냥 꿋꿋하고 의연하게 살아가는지 이것을 바라보면 대단하지 않겠어요? 대단하죠. 근데 나는 어떻게 사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쵸, 들죠.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이제 관찰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말하자면 세이버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되겠습니다. 심오한, 저는 이렇게 작가님과 대화를 해보면서 작가님의 식물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열기가 엄청 뜨겁게 네, 저도 식물을 맞습니다. 좋아하긴 합니다. 그렇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좋아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로 그런 안내나 이런 게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네네.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과 같은 방향이라면 네.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그런 거 쓰려면 제가 쓸 필요가 없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뭐 AI 인공지능이 나왔지만 인공지능도 내 책을 접하지 못했으면 저 같은 답을 못 낼 겁니다, 아마. 궁금한 게, 응. 그 숲을 드셔보신 적이 있나? 그러니까 먹어본 식물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먹는 사람들은 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다만 내가 관찰을 하기 위해서 얘한테서 즙이 나오면 한번 맛보는 거예요. 이게 쓴맛인가? 짠맛인가? 이런 거는 하지만 먹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맛으로 먹는다. 그런 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또 책에는 시도하신 것들도 있다고. 그거는 내 관찰하기 위해서. 꼭 그럴 때마다 그건 식물에 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네네.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맛 좀 볼게. 얘기를 하고 해요. 아, 애들이 못 알아듣든 알아듣든 내가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식물을 볼 때마다 너무나 정밀하고 세밀하고 거기에 딱 알맞게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느껴요. 잎이 왜 이렇게 생긴 거지? 잎이 왜 갈라진 걸까? 그러면 갈라진 거는 그 아랫잎도 햇빛을 받아야 되니까 요게 갈라져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이 잎이 흔들리면 너도 잎 전체가 이 햇빛을 받을 수 있겠지. 서로가 배려죠. 창조는 그렇게 정밀하고도 정교하게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 식물들이 다 대부분 그런 것을 발견해요. 식물에서는. 수천만 년 전에 이 세상에 이 지구에 꽃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네네. 꽃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가 연꽃 아니었겠느냐 추측을 해요. 가장 원시적인 꽃의 형태가 네. 연꽃 아니면은 지상에는 목련. 그래서 나무의 연꽃이다 해서 목련이라고 하거든요. 그 꽃을 보면 원시적인 모습이 보여요. 꽃잎이 네. 일단은 두꺼워요. 다른 일반 꽃들은 하나 그냥 금방 찢어질도록 네. 얇은데 네네. 그것들은 툭툭해요. 그리고 커요. 이렇게 그렇고 목련도 그렇고. 목련도 그렇죠? 어, 목련도 떨어진 거 보면 툭툭 떨어지잖아요. 잎이. 그렇죠. 맞아요. 그것은 비효율적이죠.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낭비해야 되고, 그리고 저 씨앗도 보면 이런 이 연통 안에 연밥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열매가.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원시적인 거죠. 요즘은 다 이런 캡슐 안에 씨앗이 다 옹글옹글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압축돼서 있는데 이제 물속에서 살기 위해서 네. 그런 수많은 이 숨구멍들, 네. 산소가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생겨서 물속에 있으면서도 썩지 않고 오히려 고여 있는 물을 정화시키면서 깨끗하게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연꽃이 생각해서 그랬겠냐 이거야.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서 더 지혜롭고 정교하게 더 발전한 것을 진화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을 만나면 뭐든지 썩게 마련이고 그 연꽃은 그렇지 않다는 게 또 그 구멍 안으로 물도 안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우리나라도 저 함양에서 네. 그 연못 속에서 그거를 발견했는데 피워서 보니까 지금 연꽃과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하죠. 그게 몇 그거를 백년 전 700년 전에 네. 것으로 밝혀졌고 네. 그것을 아라홍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네. 그만큼 고려시대 연꽃인 아라홍련이 만개했다고 합니다. 맑고 청아한 자태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흰색과 선홍색, 홍색이 차례로 번지며 꽃잎을 이룹니다. 고려시대 탱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연꽃 그대로입니다. 연꽃이 자리 잡은 함안이 아라가야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라홍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라홍련의 맑고 청아한 자태는 방문객들을 유혹합니다. 2009년 함안 성산산성의 고려시대 지층에서 발굴된 연꽃 씨앗은 2010년 처음 꽃 피웠습니다. 700년 잠에서 깨어난 아라홍련은 어느덧 11만 제곱미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씨앗이 이 캡슐 속에서 있으면서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데서 있었으니까 오래 보관됐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 있으면서도 700년 후에라도 이걸 피울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뭐 진화 뭐 이런 건 설명할 수 없어요. 만든 사람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2000년 전 씨앗을 가지고 지금 피울 수 있는지.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죠. 미국의 데스밸리에 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거기가 진흙탕으로 변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었대요. 거기야말로 진짜 죽음의 사막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때 비가 내렸는데 거기에 어떤 생물체들이 살아나더래. 그거 보니까 투명 투구새우였다는 거예요. 그 아래 상태로 그 뜨거운 사막 밑에 잠자고 있다가 네. 어느 날 비가 오니까 내가 깨어날 때가 됐구나 해서 깨어났는데 그걸 보니까 투명 투구새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지은 분의 뜻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미국 네바다주 축제 현장에서 고대 생명체가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27일 네바다주 블랙록 사막에서 시작된 버닝맨 축제.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참가자들이 고립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때 손바닥만한 길이, 심지어 딱딱한 투구를 쓴 모양까지 진흙탕 곳곳에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의 정체는 긴꼬리 투구새우와 요정새우였습니다. 수억 년 전 고생대 석탄기 화석에서도 발견됐고 외형이 약 7천만 년 전부터 거의 변하지 않아 살아있는 화석 생물로 여겨진다고요. 단단한 알 상태로 사막에서 가뭄을 견디다가 이번 폭우로 생존 조건이 갖춰져 깨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책 중에 은행나무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저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양평의 용문사에 이제 그 11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는 사람한테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까불지 마. 나는 네 할아버지. 그 전초부터 다 살아온 걸 다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네, 그러네요. 300살이라 드신 어떤 나무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네. 신비스럽고 존경스럽고 그렇죠. 그런데 그 나무가 아직도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60 넘으면 생산 활동이 끝나는데 네. 1100년이 지난 나무가 아직도 생생하게 열매를 맺고 있어요. 용문사 절에서 이 나무가 있으면 나무 주변으로 네. 까만 그물망을 쳐놨어요. 열매가 떨어지면 그걸 수확하려고.
예, 뭐 올라가서 딸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아직도 열매를 맺고 왕성하게 살아가니까 얼마까지 더 살지는 모르죠. 중국에서는 뭐 4,000년을 산 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야. 식물의 수명에 대해서는 정말 가늠하기가 어렵죠. 은행나무 보면 냄새 많이 난다고 그래요. 노랗게 되면. 그렇죠. 그 은행이 말하자면 은빛 살구라는 뜻인데 네. 살구처럼 이제 그 살구 향은 좋잖아요. 또 책 중에 은행나무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저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양평의 용문사에 이제 그 11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는 사람한테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까불지 마. 나는 네 할아버지. 그 전초부터 다 살아온 걸 다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네, 그러네요. 300살이라 드신 어떤 나무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네. 신비스럽고 존경스럽고 그렇죠. 그런데 그 나무가 아직도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60 넘으면 생산 활동이 끝나는데 네. 1100년이 지난 나무가 아직도 생생하게 열매를 맺고 있어요. 용문사 절에서 이 나무가 있으면 나무 주변으로 네. 까만 그물망을 쳐놨어요. 열매가 떨어지면 그걸 수확하려고. 예, 뭐 올라가서 딸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아직도 열매를 맺고 왕성하게 살아가니까 얼마까지 더 살지는 모르죠. 중국에서는 뭐 4,000년을 산 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야. 식물의 수명에 대해서는 정말 가늠하기가 어렵죠. 은행나무는 사실은 처음에는 침엽수였어요. 얼마 전까지도 침엽수라고 다들 그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고 아직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침엽이 바늘침 갈라진 이제 소나무 잎 같은 거잖아요. 네. 이것들이 서로 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합성을 하고 살아가는 게 더 많은 빛을 받고 더 유리하겠다 싶어서 이제 붙은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옛날에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은행나무 꽃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꽃을 본 적이 없죠. 네. 네. 은행나무는 많은데 네. 열매만 봤던 거. 암나무, 순나무가 따로 있다는 거는 보통 다 알아요. 네네네. 암꽃이 이 수정을 맺기 위해서는 숯가루가 날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반 꽃들은 꽃가루가 날라와요. 근데 애들은 꽃가루의 형태로 날라오지만 정충이라고 있어요. 말하자면 인간으로 말하면 정자. 정자가 수정되는 거예요. 꼬리가 생기고 이게 운동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꼬리로 운동을 해서 암컷의 가장 씨가 되는 부분까지 운동해서 헤엄쳐 들어가죠. 그런 것을 보면 아직도 원시적인 그런 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은행나무 잎이나 뭐 이런 데는 이 박테리아가 산다는데 옛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다에서 사는 이 녹조류에 있었던 박테리아가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어디도 없는 것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원시적인 것을 아직도 남아 있는 걸 보면 신기했고 은행나무 보면 냄새 많이 난다고 그래요. 노랗게 되면. 그렇죠. 그 은행이 말하자면 은빛 살구라는 뜻인데 네. 살구처럼 이제 그 살구 향은 좋잖아요. 그 과육이 그 열매 과육이 그게 일종의 보호 장치죠. 씨를 가운데 씨를 보호하는 보호 장치인데 이게 1차 보호 장치고 그다음에 그걸 까면 이제 딱딱한 게 있잖아요. 네네네. 껍질 딱딱한 껍질이 2차 보호 장치예요. 아. 그걸 깨고 다시 보면 은행의 아래 껍질이 또 있어요. 이게 3차 보호 장치예요. 3중의 보호 장치를 해놓고 있는 것을 일반 꽃식물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작으니까 좀 더 작은 여기 안에 씨를 보호해야 되겠다. 어떤 나무들은 뭐
지금 은행나무처럼 과육으로 뭐 되는 것도 있고 밤나무나 뭐 호두나무 그런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렇지만 또 꽃 같은 경우는 조그만 캡슐 안에 씨를 모아놓고 있는 것도 있고 은행나무가 침엽수로서 꽃이 생겨나기 전에부터 있었던 나무인데 그때부터 살아남은 나무가 이제 뭐 소나무, 은행나무, 뭐 소철 이런 종류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는 고사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의 꽃들이 그런 은행나무의 그런 것을 보고 배워서 씨를 자신의 모으는 씨앗을- 방법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지구에 완전히 다 퍼진 거죠. 그렇군요.
씨를 자신의 모으는 씨앗을. 방법을 갖추게 되었다. 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지구에 완전히 다 퍼진 거죠. 그렇군요. 그럼 가끔 머리 아플 때 버드나무 잎을 먹으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거는 또 다르죠. 뭐 있을 수 있죠. 네. 성분이 있으니까 있겠지만 좀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게 먹고도 강한 효과를 내게 하는 게 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버드나무를 얼마나 많이 삶아 먹어야 그 약효가 있겠어요. 아, 그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적다. 2019년 그 코로나가 나왔을 때 북한이 그 당시는 우리는 코로나 0명이다, 없다, 뭐 이랬었잖아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도저히 이제 거짓말할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버드나무 삶아 먹어라, 버드나무 잎을 삶아 먹어라 이건데 저 좀 쉬어가는 질문으로 네. 제가 책을 이렇게 넘기다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브랜드가 나오더라고요. 토트넘 하스퍼였는데 그 제비꽃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거에 대한 내용이 예. 나오면서 토트넘 하스퍼가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손흥민의 팬이다 보니까 챙겨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책을 보다가 그 내용이 나오니까 혹시 작가님도 손흥민의 팬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어떠신가요? 저도 팬이지만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사람 아니까 싶은데요. 네. 일단 거가 먼 거 하니 제비꽃이 있으면 끝부분이 이렇게 좀 뒤로 좀 꽁무니를 빼서 이렇게 말려 있어요. 네. 네. 그 부분에 꿀을 모아 놓고 있는 거예요. 아, 꿀단지죠, 꿀단지. 네. 예, 예. 벌이나 나비가 거기로 들어와서 꿀을 먹고 가란 얘기인데 되게 어려워요. 꽃을 통해서 한참을 들어가야 되니까 이 나비나 벌이나 이 빨대라고 그러죠. 이게 길지 않으면은 못 먹는. 못 먹지요. 이 거를 보니까 박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번 박차를 가해서 한번 더 열심히 해. 뭐 네. 박차를 가다 마지막이니까 박차를 가해서 잘해봐. 네.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럼 박차는 뭐야? 보니까 이제 말을 타면 말 탄 사람의 네. 그 신발 뒤에 네. 좀 뾰족 튀어나온 게 있어요. 말을 자극해서 더 빨리 달리게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게 박차를 가하다라는 말이에요. 네. 영어로는 스퍼래.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인데 스퍼. 미국에도 뭐 샌 안토니오 스퍼스라는 농구팀이 있어요. NBA 농구팀이. 스퍼라는 말을 많이 쓰는가 보다 해갖고 토트넘 핫스퍼가 생각나는 거예요. 네. 네. 그 핫스퍼를 또 찾아봤더니 그 같은 뜻이야. 와. 상징이 닭인데 닭 다리에 탁 이렇게 튀어나온 네, 있어요. 그게 있어. 그걸 갖고 스퍼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거야말로 얘기가 되네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썼던 거고 그 정도만 하면 스퍼 거가 뭔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독자들이 네. 그런 생각에 이제 쓴 거죠. 네, 일상생활과 관련된 식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에 좀 일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두통을 가끔 시달릴 때가 있는데 두통약을 버드나무를 통해서 만들어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네. 식물에 전적으로 의지해요. 그 말하자면 목화를 통해서 옷을 만들었잖아요. 네. 옛날에는 동물 가죽으로 해 입었어요.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무겁고 뭐 좀 더 잘 사는 영국에서는 귀족들이 양털로 만든 옷을 입었지만 비 오면 거기 비 자주 오잖아요. 네네. 비 오면 축축하게 젖어서 이게 뭐 옷인지 뭔지 무거워지죠. 무거워지고 냄새나고 네. 이 목화로 만든 옷을 입으니까 가볍고 언제든지 빨아 입을 수 있고 너무 편리하죠. 그리고 이쁘게 하려면 염색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인간의 의류 혁명을 일으키고 일반 서민들도 이제 겨울을 날 수 있는 벼라는 것이 만약 쌀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뭐든지 먹고 살긴 하겠지만 이렇게 널리 퍼져서 인간을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밀은 빵이고 그렇죠. 그렇죠? 식물이네요. 식물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먹는 것도 식물이고 입는 것도 식물. 그렇죠. 아까 은행나무도 얘기했지만 은행나무의 그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게 하는 말하자면 진코민 같은 혈액순환 약으로 대표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예, 인간이 발명한 3대 약이 있대잖아요. 네. 페니실린, 페니실린, 아스피린, 아스피린, 그다음에 마약, 마약. 네. 양기비에서 그죠. 식물을 통해서 만들어내죠. 예, 그 엄청난 인간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잖아요. 잊게 만들어 주잖아요. 네. 버드나무에서 버드나무에 살리실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아스피린으로 개발되는 거죠. 독일 바이에르사가 부자가 된 게 아스피린이에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고 가장 싼 약이에요. 아스피린 비싸서 못 사 먹는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버드나무에게 우리가 신세진 거죠. 그럼 가끔 머리 아플 때 버드나무 잎을 먹으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거는 또 다르죠. 뭐 있을 수 있죠. 성분이 있으니까 있겠지만 좀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게 먹고도 강한 효과를 내게 한 게 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버드나무를 얼마나 많이 삶아 먹어야 그 약효가 있겠어요. 그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적다. 2019년 그 코로나가 나왔을 때 북한이 그 당시는 우리는 코로나 영명이다, 없다, 뭐 이랬었잖아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도저히 이제 거짓말할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버드나무 삶아 먹어라, 버드나무 잎을 삶아 먹어라 이건데 히포크라테스가 당시에 사람들에게 처방한 수준이에요. 그게 머리 아프고 뭐 힘들고 이럴 때 버드나무 잎 삶아 먹어라 이런 처방을 아직도 북한에서는 그런 식으로 민간 처방을 그렇게 내린다는 게 그런 현실이 슬프더라고요. 코로나무의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버드나무 삶은 물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네네. 지도자들이 우리도 이 코로나 때문에 큰일이다. 국제사회에 요구했으면 얼마든지 줄 준비가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버드나무를 삶아 먹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하여튼 버드나무가 인간의 그 두통, 아픔을 치유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국화가 알고 보니까 그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식물이더라고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태동에 대한 이야기도 책에는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1370년경이라고 보는데 문익점 선생이 이제 중국에서 갖고 오잖아요. 씨를 갖고 와서 네네. 붓뚜껑 안에 숨겨왔다는데 그걸 갖고 와서 장인 정천익에게 그걸 맡기더라고요. 잘 좀 이거를 피워 보시라. 내가 중국에서 보니까 이걸 옷을 해서 실을 짜서 옷을 만들더라. 그때는 귀양살이 할 때였습니다. 사신으로 갔다가 졸지에 그 중국에서 귀양 신세가 돼갖고 시골에 어디 따뜻한 데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데 가서 보니까 그걸 해서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씨앗을 갖고 들어오시죠. 그걸 씨앗을 이제 번지게 돼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퍼지게 됐는데 그 가족이 대단하신 가족들이에요. 그 아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문래 수확을 해서 씨를 뽑는 것을 물레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따서 문래가 만든 기계다 해갖고 물레로 이제 그러니까 음변화를 일으켜서 네. 기구 이름이 그렇게 아주 물레로 바뀐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영이라는 아들이 그걸 씨를 가지고 천을 짰어요. 네네. 배틀을 해서 천을 짰겠죠.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영이 만든 배다. 문영배. 문영배 이러다가 네. 무명배로 바뀌었죠. 이름이. 그래서 네. 무명이라고도 하고 무명배라고도 하죠. 원천적인 저작권이 오래돼서 저작권이라 할 수는 없어. 저작권이 줄 수 없어도 이제 이 표현상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한 역할이 굉장히 크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당시 서민들이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다니까.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는 짜면 그 흰 옷이 된 거니까 그렇죠. 그 옷을 너나 나나 다 입고 다녔으니까 백의 민족이 된 거예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그랬냐 그러면
제가 이제 책에서는 300년 이상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400년이 넘더라고요. 다시 한번 따져봤더니 1784년인가에 이제 이 제임스 와트가 이제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그 동력을 이용한 물레 방적기를 발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되잖아요. 그 전에 손으로 할 때보다 얼마나 많이 생산되겠어요. 훨씬 빨라지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 하나, 두 개 늘어다 보니까 공장이 생기게 됐죠. 영국은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세계에 다 이걸 파는 거예요. 얼마나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끌었는지 이해가 가죠. 그러면서 공장은 자꾸 커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노동력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자들은 농사 져야 되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좀 약하거나 노는 사람들, 여성이나 아동들을 공장으로 들여온 거예요. 네. 근데 공장의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하루 14시간 이상씩 일을 해요. 그리고 버는 만큼 주지를 않아. 그거를 마르크스가 그 현실을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의 영원한 지지자였던 엥겔스, 동반자였죠. 엥겔스가 지금 여기 보니까 공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성들이 노동을 하고 아동들이 노동을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노동을 하더라. 응?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당시 이 사회 개혁이나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걸 같이 공장의 현실을 돌아봐요.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한 게 자본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을 해요. 거기서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 쓴 게 자본론이에요. 의아스러운 거는 공산주의 엥겔스의 집안은 좀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하던 공장을 엥겔스가 이어받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역시 방적 공장이야. 여성과 어린이들. 거기서 나온 돈으로 마르크스를 지원하고 마르크스는 그거로 생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 자본론 이것이 나오면서 이제 공산당 선언이 이루어지고 공산주의가 태동을 하게 되죠. 이런 현실은 말이 안 된다. 타파돼야 된다. 근데 이미 자본이란 무엇인가 였을 때 자본주의는 생겨났던 거예요. 공장이 생기면서. 소위 말하면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고 산업혁명의 어두운 면을 마르크스가 본 거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라는 걸 이제 공산당 선언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쪽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인류의 거대한 담론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아직도 뭐 하면 빨갱이라고 하고 공산당이라고 하는 정도로 가장 그 첨예한 어떤 이념의 문제로 지금 남아있죠. 영국에서는 목화가 생산이 안 돼요. 안타깝지만. 인도에서 계속 수입해 가서 쓰는 거예요. 네네. 영국에서는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니까 햇빛을 좋아하는 목화는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다 썩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당시 신생국이었던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이 아니었어요. 그 어떤 북부 지역을 주로 기반으로 한 미국이었는데 그런 거를 미국이 이제 서서히 사들여요. 그래서 신생무역이 확장하는데 그 땅에는 목화가 잘 될 것 같은 거야. 그 영국이 야 여기다가 목화 농사를 지어 돈 돼. 그래서 목화 농사를 지라고 하니까 돈 많은 백인들이 넓은 땅을 사갖고 목화를 심어요. 잘 자라거든요. 일꾼이 필요해. 우리가 일꾼 대줄게. 노예를. 영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미국에 파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삼각무역이야. 그 노예가 생산한 목화를 다시 자기들이 사가서 옷을 만들어서 세계에 팔고.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돼요. 미국의 오늘날 강대국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건 이 목화로 번 돈의 힘이었어요. 영국과 미국이 오늘날도 끈끈한 동맹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역사적 연원이 있어요. 목화 때문이라고 굳이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극한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거기다가 영국이 이거를 목화를 인도에서 대주지 않으면 팔아먹지 못하잖아요. 인도를 독립시킨다는 조건을 걸고 1차 대전에
인도의 젊은 청년들을 전쟁에 참여시켜라. 영국으로 해서 싸워라.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온 변호사 간디가 국민들을 설득을 해요.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니까 젊은이들이요, 전쟁에 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영국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는 약속을 안 지켜요. 교활한 거죠. 그러니까 간디가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래서 다시 목화를 끊어야 되겠다. 비폭력 저항 운동을 벌이는데 목화 산업을 되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물레를 돌려요. 그게 되게 그 사진, 유명한 사진, 네. 비폭력 저항 운동의 대표적인 사진이잖아요. 간디가 이거 돌리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이 두 나라가 그 이후에 세계를 서로 잡아먹는 땅 빼앗기 싸움,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죠. 땅 뺏기 싸움을 해요. 왜 소련도 옷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옷을 팔아먹어야 돈이 되는구나 해갖고 소련도 그 동토에서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저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좀 더 따뜻한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거기서 대대적인 농사를 져요. 햇빛을 좋아하니까 물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아랄 해가 있어요. 왕년에 바다였던 짠 호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륙 변동으로 해서 이제 호수가 된 거죠. 그 주변의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 아랄해로 흘러들어요. 근데 그 물길을 막아버리니까 그 넓었던 아랄해가 사막으로 변했어요, 지금. 여하튼 이 목화에 얽힌 이야기들이 엄청 많네. 엄청 많아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 이런 이 거대 담론들이 이 목화 하나에도 이렇게 배어 있구나.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목화 농사는 거의 안 짓잖아요. 그래요. 목화 산업이 이제는 화학 제품들이 옷이 잘 나오니까 그렇죠. 네. 탈지면은 목화여야 돼. 목화로 만들어요.